혹시 정하영 씨의 어머니이신가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하영 언니의 친구예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 하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영 언니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큰돈이 얽힌 문제에 휘말렸다고 들었어요. 언니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겠어요. 우리 하영이를 찾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경상북도 청송어귀 해발 500m쯤 되는 작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중 가장 끝자락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66세의 이정숙이죠. 마을 사람들은 정숙을 서울에서 오셨다는 과묵한 할매라고 부릅니다. 5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정숙은 그 누구보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일 이른 새벽이면 마당 한편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직접 키운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숙의 하루는 참 규칙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봅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이 계절마다 푸르게 자라나죠. 오전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뒷산을 산책합니다.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숙의 집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방 한편에 있는 오래된 장롱 깊숙이 단정히 접혀 있는 낡은 군복이 하나 있거든요. 국방색 군복 옆에는 작은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작전 일지와 몇 장의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젊은 시절의 정숙이 군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검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숙의 얼굴만 빼고 말이죠. 정숙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35세의 정하영이죠. 하영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종종 이용당하곤 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이 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반드시 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영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꽃집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숙에게는 딸과의 이 전화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도 하영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목요일 저녁 정숙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했어요. 집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발걸음 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미세한 기척이었습니다.
정숙은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가며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인형 하나. 누군가 정숙의 집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정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장롱으로 가서 그 낡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작전 일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정숙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딸의 연락이 끊어진 것과 이 의심스러운 감시,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숙은 케이스를 다시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은둔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금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고 어젯밤 느꼈던 그 의심스러운 기척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에 이 외진 산골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숙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마당 쪽으로 나가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숙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꽤 진중해 보였죠. 혹시 정아영 씨의 어머니이신가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하영 언니, 친구예요. 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민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 하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하영 언니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꽃집도 문을 닫은 상태고 집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민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영 언니가 큰돈이 얽힌 문제에 휘말렸다고 들었어요. 사실 언니가 몇 달 전부터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꽃집 운영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했죠. 정숙은 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주 전화를 할 때마다 하영은 괜찮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겠어요. 우리 하영이를 찾아야 해요. 정숙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장롱 안에 있던 그 금속 케이스가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정숙이 없는 사이에 집안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길,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27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하영의 원룸을 찾아간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안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하영의 개인 물품들은 모두 없어지고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정숙이 책상 위를 살펴보니 여러 장의 독촉장이 있었습니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금, 그리고 생소한 회사 이름들이 적힌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정숙의 시선을 끈 것은 청강종합상사라는 회사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이 회사는 뭐라는 곳이죠? 민지에게 물어봤지만 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서류 내용이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대출 계약서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사업 계약서 같았거든요. 그때 정숙의 눈에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영이 낯선 남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뒤에는 CCTV 캡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던 정숙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 중 한 명의 목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용과 칼이 얽혀 있는 특이한 모양의 문신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신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27년 전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에 마주쳤던 조직의 상징이었거든요. 청강회라는 조직 말이죠. 이럴 수가. 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이 단순히 사기나 고리대 금업자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조직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지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한 후 혼자 하영의 방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다닌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다이어리 맨 뒤쪽에는 27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록해둔 비상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태식아. 나야. 정숙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세요? 그래, 태식아. 27년 만이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하영의 원룸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윤태식과의 만남 장소는 대전이었어요. 27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 과연 그가 정숙을 알아볼까요? 대전역에 도착한 정숙은 약속 장소인 중앙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대장님. 윤태식의 목소리는 27년 전과 달리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정숙은 태식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태식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해서 딸 얘기를 하셨는데. 정숙은 청강의 문신이 새겨진 남자의 사진을 태식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 문신, 설마 청강회요? 그래, 우리 하영이가 이놈들에게 걸린 것 같아.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대장님, 청강회는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2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위에 있습니다. 정보기관 일부까지 손에 넣었다고 해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어요. 청강의 두목 권석구가 정치인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돈 세탁, 로비, 정보거래. 이제는 웬만한 정부 기관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태식은 작은 종이 쪽지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청강회가 운영하는 위장 회사 중 하나예요. 청강종합상사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불법 밀매 루트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빚으로 얽매서 물건을 사게끔 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죠. 그 후에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계약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아마도요. 대장님 딸이 서명한 서류들을 보니까 모두 그쪽 계열 회사들이더라고요. 꽃집 운영자금 대출이라고 속여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을 겁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7년 동안 평범한 어머니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태식아, 우리가 알던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됐어? 대부분 연락이 끊어졌어요. 김상철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박미경은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소식이 없어요. 장호민은 작년에 청강회와 연루된 사건으로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정숙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과거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장님. 청강회가 과거 우리 조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태식의 말에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납치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정숙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하영이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며칠 동안 알아본 결과 청강에는 주로 경기도 파주 지역에 은신처를 두고 있어요. 폐공장을 개조해서 사람들을 감금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태식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파주 지역의 지도와 함께 몇 개의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곳이 의심스러운 장소들이에요. 하지만 대장님, 혼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놈들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변 경비도 엄청 삼엄해요. 정숙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7년 전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지형을 파악하고 진입로를 찾고 탈출 경로를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들 말이죠. 태식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는 여기서 지원만 해주면 돼. 안 됩니다, 대장님. 제가 함께 가겠어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통신 장비 다루는 건 아직도 할 수 있거든요. 정숙은 태식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 네, 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청강의 두목 권석구 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권석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27년 전 그림자 작전 때 대장님이 마지막에 살려보낸 사람이에요. 당시 19살이었던 권석구라는 청년 말이죠.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27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어린 청년 하나를 놓아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권석구였던 것이죠. 그 아이가 청강의 두목이 됐다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정보기관의 비공식 로비스트 역할도 하고 있어요. 대장님이 살려준 그 아이가 이제는 태식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 선택이 지금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운명이군.
정숙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7년 전의 자비로운 선택이 이제는 가장 큰 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과 태식은 파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 구해온 낡은 승합차를 타고 첫 번째 의심 장소인 폐공장으로 갔어요. 밤 11시쯤 도착한 공장 주변은 인적이 없었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저쪽 담장 너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망을 보고 있을게요. 태식은 작은 무전기를 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정숙은 27년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어요. 정숙은 담장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민첩함은 사라졌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인 감각은 여전했어요. 공장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한 정숙은 조용히 내려갔어요.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영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기에는 하영이 아닌 다른 젊은 여성이 묶여 있었어요.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성을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태식아, 상황 발생. 사람들이 들어온다. 무전기 너머로 태식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장님, 급히 나오세요. 차량 3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숙은 여성을 업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하실 입구가 막혔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누구냐? 건장한 남자가 정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여성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어요. 길을 잃고 들어왔습니다. 나가겠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할머니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다고? 남자들이 정숙을 포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 이 사람 혹시...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여기 좀 이상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정숙, 맞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남자들이 정숙의 팔을 붙잡았을 때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어요. 태식아. 정숙이 무전기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딸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1시간 후 지하실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숙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권석구. 27년 전 19살 청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권석구는 정숙을 보며 비웃었어요. 이정숙 대위님. 아니, 이제는 그냥 할머니시군요. 석구야. 너를 살려준 게 잘못이었나 보구나. 살려줬다고요? 웃기네요. 당신이 살려준 건 제 목숨이 아니라 제 복수심이었어요. 권석구는 의자를 끌어와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27년 전 그날 당신이 저를 놓아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려서? 불쌍해서? 아니면 양심 때문에?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권석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 중에 제 형이 있었거든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형 말이에요. 당신이 저를 살려준 건 자비가 아니라 잔인함이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시 작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 관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7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서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요. 우리 하영이는 어디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궁금하세요? 그럼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권석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큰 모니터를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하영이 묶여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을 구하고 싶으면 선택하세요. 당신의 목숨과 딸의 목숨 중 하나만 살릴 수 있어요. 정숙은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영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권석구가 나가려는 순간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석구야, 미안했다. 내 형을 죽인 것도, 너를 그런 식으로 살려준 것도. 권석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내가 우리 하영이를 죽이면 누군가는 또 너를 죽이려 할 거다. 그런 훈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권석구가 나간 후 정숙은 홀로 지하실에 남겨졌습니다. 27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죗값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성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여성이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문이 있어요. 지하 창고 쪽으로. 여성의 말을 듣고 정숙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27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의 본능을 다시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했거든요. 정숙은 부상당한 여성의 말을 듣고 지하실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공장이다 보니 벽면 곳곳에 배관과 환기구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곳에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구나. 정숙은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좁은 통로였지만 66세의 몸으로도 기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여성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요. 꼭 구조대를 보낼게요. 정숙은 여성에게 조용히 말하고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온몸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10분 정도 기어간 끝에 다른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숙은 공장 뒤편 숲속에 있었어요. 멀리서 권석구의 부하들이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이쪽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태식이 걱정되어 공장 앞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식이 쓰러져 있었어요. 태식아. 정숙이 달려가 태식을 확인해 보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27년 만에 재회한 동료를 이렇게 잃을 뻔하다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장님, 진짜 목적지는 인천입니다. 청강의 본부 지하에 있어요. 꼭 살아서 딸을 구하세요. 태식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도 정숙을 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며 태식의 앞에서 맹세했어요. 태식아, 내가 꼭 딸을 찾아서 돌아올게. 정숙은 119에 태식의 위치를 신고하고
태식의 차를 타고 파주를 떠났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권석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자신이 27년 전에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새벽 3시경 정숙은 청송 산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구하러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간 정숙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속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 안에는 27년 전 그림자 작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일지, 사진, 그리고 당시 상부에서 은밀히 지시한 불법 활동들의 증거까지 말이죠. 정숙은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군복은 예전보다 헐렁했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 정숙은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청강회와 연결된 정부 인사들의 부패, 27년 전부터 이어진 불법 활동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밀매 조직의 실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이었어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숙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영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27년 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쓰고 나서 정숙은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식이 알려준 청강의 본부로 가는 길이었어요. 인천에 도착한 정숙은 청강의 본부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주변 경비가 삼엄했어요. 정숙은 하루 종일 건물을 관찰하며 진입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경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권석구의 전화였습니다. 이정숙 씨, 어디 계세요? 내가 찾고 있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 오세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고요. 권석구가 보낸 주소는 청강의 본부가 아니라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이었어요. 정숙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한 정숙은 권석구와 마주했습니다. 하영은 섬의 창고 안에 묶여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권석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놓아줘, 석구야.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권석구가 정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27년 전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스스로 죽거나 딸이 죽거나.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좋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죽으면 하영이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 약속하죠. 권석구가 정숙을 향해 손을 올리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경과 경찰이 섬으로 오고 있었어요. 뭐지? 권석구가 당황하는 사이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모든 증거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보냈거든. 너희들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알려진 거야. 권석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뭘 한 거예요? 27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언젠가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해경 함정들이 섬에 접근하고 있었고 헬리콥터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권석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을 깨닫고 절망했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석구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이제 그만 멈춰. 권석구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7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 허무하네요. 해경이 섬에 상륙하면서 권석구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숙은 즉시 하영에게 달려가 딸을 깨웠어요. 하영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하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응, 이제 안전해. 모든 게 끝났어.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해경에 의해 구조된 후 정숙과 하영은 인천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영은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어요. 27년 전 그림자 작전에 대한 진술과 청강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숙이 공개한 자료들 중 일부가 현재 정부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거죠.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정숙 씨,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검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두 제가 직접 기록하고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27년 동안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청강회 같은 조직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유착관계 때문이거든요. 검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하영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영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모녀는 인천의 작은 모텔에서 머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영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솔직히 얘기할게. 정숙은 27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일,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했던 경험,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권석구를 살려준 이유까지 말이죠. 당시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어린 나이였고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하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저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엄마의 잘못이었어.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과거를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 모녀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오해와 답답함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었어요. 이정숙 씨,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권석구가 구속된 후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정숙 씨와 직접 대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다시 권석구를 만난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물론입니다. 보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숙은 하영에게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정숙은 권석구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권석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이정숙 씨. 권석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어요. 정숙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갑자기 왜?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27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게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권석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복수로 풀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어요. 당신 딸처럼 말이에요. 정숙은 권석구의 변화에 놀랐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당신이 27년 전에 저를 살려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변할 기회가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권석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정숙은 권석구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27년 전 자신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 같았거든요. 석구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어요. 권석구는 청강회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기로 했어요. 불법 밀매 조직의 전모, 정부 기관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았거든요. 구치소 밖에서 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본 정숙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정리되고 있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어머니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요. 2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구나 싶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로부터 이해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하영아, 이제 우리 어디서 새로 시작해볼까? 엄마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다만 이번에는 서로에게 비밀은 없었으면 해요. 그래, 약속할게. 모녀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과거의 벽이 마침내 무너진 것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과 하영은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 공주에 정착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영은 집 앞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봄날 꽃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숙이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진짜 봄이 왔다는 의미였거든요. 엄마, 오늘 할머니들이 또 오셔서 화분을 많이 사가셨어요. 하영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 동네 할머니들은 하영의 꽃집을 무척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정숙은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물론 자신의 진짜 과거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정숙이 언니 서울에서 오셨다면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딸도 예쁘고 착하고. 동네 할머니들이 정숙을 칭찬할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27년 만에 진짜 평범한 어머니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정숙이 청송에서 키우던 채소들을 이곳에서도 심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상추 정말 잘 자랐네요. 그럼 엄마가 몇십 년 동안 키운 거야.
하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27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힘들었지. 특히 너를 키우면서는 더 그랬어. 혹시 내 과거 때문에 너에게 해가 될까봐 항상 걱정했거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조심하라고,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맞아. 하지만 그것도 너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하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보호할게요. 정숙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하영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며칠 후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석구의 진술 덕분에 청강회와 연루된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와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정숙이 구해준 그 젊은 여성도 완전히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청강회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구조되었고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영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뿌듯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이가 크게 다쳐서 마음이 좋지 않아. 정숙은 윤태식의 건강을 여전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함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태식이 아저씨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요. 하영의 말에 정숙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영의 꽃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꽃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하영과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영 씨는 정말 대화를 잘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잘하고.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영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깊이 있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숙은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에게 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체력 훈련을 응용해서 노인들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정숙이 언니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정숙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과 하영은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 심은 노란 들국화가 만개에 있었어요.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그래, 너무 예뻐. 정숙은 딸이 피워놓은 노란 들국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도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하영아, 엄마가 너를 낳고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껴. 저도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와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영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봄이 왔구나.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고 노란 들국화가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있던 정숙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모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